더정치 인터뷰 정의당 윤소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윤소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소아 의원님 목포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 하셨고요. 20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요. 지금은 원내대표 맡고 계시죠.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선거법. 그렇죠. 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막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은 330일이라는 패스트트랙 그 기간에 물론 이제 60일이라는 본회의 부분은 단 하루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270일이 남았다고 봤을 때 4월 중으로는 기필코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것이 공수처와 관련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 거기에 사기특위에 이제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요. 그렇죠. 또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일부 민주당이 양보안을 내놨는데 내일 아마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제 새 당의 원내대표님들을 다 뵙고 빨리 매듭을 짓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낙관까지는 아닌데 희망적으로요. 예. 네. 마지막에 어떤 협상의 쟁점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어디가 걸려 있는 겁니까? 공수처 그 부분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냐, 공수처가 다 같느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협상안으로 그러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대상으로는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하자. 정의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지금 현재 구도상 그것을 관철시키는 게 어렵다. 그럼 100% 100점짜리가 아니면 60 내지 70점이라도 해서 일단 출발을 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데 재정 신청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에 권을 줘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 등도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군요. 좀 희망적으로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그 정의당의 처음에 반대 의견이 있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사정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뭐 데스노트 이런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정의당에서 말 꺼내면 데스노트. 정의당에서 얘기하면 데스노트죠. 그래서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관 탄핵이나 이런 걸 강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민감하죠. 그리고 면밀하게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좀 검증을 쭉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특히 이제 주식거래 문제가 컸고요. 그래서 이 후보자의 경우는 40대 여성 그 후보자고, 또 이제 지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통 서울대 법대 출신의 60대 남성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지만 그런 의혹들을 계속 가지고 국민 정서상 좀 맞지 않다. 애시당초에는 그런 기본 결정을 내렸었죠. 그런데 그 의혹들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봤는데 실제 거기에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됐고. 그렇군요. 그리고 처분을 했고 배우자도 임명이 되면 전체 처분하겠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부적격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재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말미에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좀 해야 될 것과 청와대가 7가지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에
비서실장한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이드라인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힘들다. 오히려 세밀한 좀 그 준용할 수 있는 세칙 정도를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꼼꼼함을 보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좋을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건설적인 대안을 내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2심 재판부에서 보석으로 일단 신병을 풀어줬습니다. 뭐 여야 간에 지금 논평들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자, 불구속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신분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네. 일단 재판에서 판단을 구할 것은 계속 판단을 구할 수 있으니 경남 도민들의 행정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또 도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도피의 우려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보석 결정 부분은 저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마침 그 유영하 변호사가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줘야 될까요? 저는 과연 형집행 정지를 요구했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흔히 어려운 말로는 영어의 몸, 육체적인 구속의 문제냐?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나 아프게 했고 네.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부분이 정치적 영어의 상징인데 그것을 단순한 어떤 아마 좀 뭐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겠죠. 저는 핑계로 여깁니다만 네, 네. 그것을 형집행 정지로 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절대 반하는 그 자유한국당에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석방 요구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에 관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정산에서 여영국 의원이 강기훈 전 의원한테 500표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기셨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였고요. 또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차에 그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적인 역전에 가까운 것을 했을 때 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사전 투표에서 대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투표일은 그 쉬는 날이 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고요. 노회찬 전 대표님이 총 16년 총선 때는 거기가 66%의 투표율인데 52%였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의 주요 지지층이 투표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전 투표는 서 역전됐다는 게 반증을 네, 해주는 나왔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죠. 대표는 그렇죠. 대표인데 네. 여기에 대한 보수들의 결집력 그리고 거기 수십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의 살다시피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네. 그 보수층 결집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원 경제가 경제가? 예. 대단히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지역 블록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조선 산업이 몰락하면서 그때는 물론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 전 정권에서 요인이 발생하였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느냐. 특히나 거기는 협력업체들이 많고 네. 하청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노동자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너무 우리가 봐도 너무 한산할 정도로 그런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 대한 일정 정도의 결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영국 후보가 승리한 것은 네. 저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선방했다, 선전했다 이렇게 네, 당연히 그런 일이죠. 네.
여영국 의원이 당선되면 당연히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가 다시 복원될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그 전에 이제 후보로서 뛸 때만 해도 거기 가서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창원 시민들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더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국회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다. 한 명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다. 즉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해주십시오. 여영국을 당선시킴으로써 그런 호소를 계속하고 유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민주평화당에서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했는데 지금에 들어와서 하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정체성이라면 그 전에 1년 전에는 왜 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네. 이것이 합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책과 내용은 그대로 발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분모, 그리고 특히나 자유한국당이 대단히 지금 정치의 보이콧을 일상화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교섭단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정치 현안을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요즘 잘 아시겠지만 제3지대로를 하면서 다시 좀 호남이라든가 이 정치 세력에 네.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중간에 있는 것인데 잘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공동교섭단체가 다시 이렇게 쉽게 복원되지는 않겠군요. 당장은. 전 절절히 바라는데요. 뭐 세상이 정의당 마음대로만 되는 것 같지는 되는 것도 않네요. 아니고요. 또 네. 저희들이 의석수로도 약자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다고는 예. 하지만 그분들은 또 정치적 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빠르신 분들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얘기 뭐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정의당 이 21대 총선에서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만큼 높은데요. 네. 겸손하게 말씀드리려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20석이요? 네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실질적인 의회의 주도 세력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전망인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많이 따라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닥에서는 이미 뒤집혔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일당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뒤집혔다까지는 너무 정치 수사가 너무 강한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 예, 물론입니다. 그 희망사항이고 그쪽의 희망사항이고요. 네. 물론 이제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런데 또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또 확 빠졌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여론조사를 보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분석하고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저는 현 정부가 제대로 개혁을 하고 일관되게 가지 않는 부분인데 실망감이, 그러한 것들이 그쪽에 대한 것들을 견제 능력을 조금 더 상실시키게 하고 있고요. 아마 구구 보수를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막 결집을 하면서 일반 기존의 보수층도 동요하면서 그쪽으로, 힘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확히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취임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출래 불사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잘 안 하는데요. 네, 저는 딱 그거라고 봅니다. 봄이 왔대? 봄이 왔는데 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날 1,700만 명의 촛불을 들었고, 네. 그로 인해서 5월 조기 대선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촛불 정부라고 명명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애시당초 가졌던 정말 국민에게 내세웠던 노동이 존중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구호 아닌 정책과 그 능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삶의 현장에 그 해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정의당은 야당이지만 물론 뭐 자유한국당에서 이중대라는 이야기. 예. 저는 국민을 위한 부분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저는 이중대 소리를 들어도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예, 예. 문재인 정부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점점 저희들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경우는 정말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최저임금이라는 협소한 부분으로 해서 마치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민주화가 병행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본소득을 올려줌으로써 가처분 소득의 용량을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각지대의 복지 부분으로서 이 세 개 축을 동시에 했어야 되는데 뭐 그 재벌 눈치 보고 네. 경제민주화는 이제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과감한 개혁을 일관되게 해왔다면 그 성과가 맞아 하면서 거기에 힘을 보태줄 텐데 네.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물론 부분일까요? 이제 지금 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그야말로 전쟁 공포 분위기 자유한국당 시절에 네. 그것을 일정 정도 전환시키고 평화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네. 그런 모습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보다 좀 주도자적인 역할을 해서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제재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각도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선언도 하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다음 대통령 될까요? 저는 대 기자님께서 이미 앞전 칼럼에서 쓰셨던데요. 이제 그건 제 분석이고요. 아니 엘리트들은 네. 대통령이 안 되는 한국사 1년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근데 물론 저는 여론조사 1위가 이번에 또 이제 뭐 뒤집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여당에 있어서의 주자가 너무나 약하고 약하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니 그 공과를 따지기 전에 네. 거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교환은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 교범조차도 모릅니다. 교안, 교범. 예. 네. 제가 그 입당을 선언할 때 그 입당하는 변을 한번 봤어요. 통합하고 화합해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정치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이 두뭉실한 가장 원론적인 표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 대 세력이고 어떤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표심을 얻느냐 하는 문제인데 또 자기 스스로의 아킬레스건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어가지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중간에 서 있었다는 것과 이번에 세월의 문제, 김학의 차관의 문제 등등이 정치적으로 터져 나오면 과연 순항할까? 저는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더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그 상해에. 네, 같이 가셨죠? 예, 예. 그 임시 의정원 그 재연 행사 하는데 같이 갔습니다. 서운하다고 안 그러시던가요? 서운한 사람 저죠. 그런가요? 뭐 그렇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정말 그렇게 굴비역듯이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하는 건 A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나경원 대표께서 다 봐서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런 거고
왜 뭐 대정부 질문도 아닌데 묻는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하는 것을 국민에게 이제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다 잘라지고 그 관객만 남았는데 실은 제가 아까 지적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네. 정확히 방향 잡으시라.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이나 탄력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왜 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돌리냐. 이건 문재인 정부답지 않는 것. 다시 마음을 고추세우고 해야 된다. 그런 비판의 부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퇴장 부분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특히 선거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그 전에 미리 다 배포되지 않습니까? 네, 연설문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이것을 계속 듣고 있자니 대단히 곤혹스럽고 그럴 거다. 그러면 항의를 할 수 있지요. 뭐 종종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네. 해서 아무리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이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의원들 개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 그렇게 뭐 어디 나오라고 하듯이 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저열한 공당의 모습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에 각 서명까지 해놓고 지금 뭐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진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애시당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대단히 높았고 나머지 정치권도 다 이렇게 하는 것에서 고립될 수만은 없다라고 해서 생색내기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의 한계라고 봅니다. 네, 진정성이 없었다고 보시는 왜냐하면 그때 1월 15일까지 하기로 했고 자기는 연동형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하기 했죠. 위한 나머지 이 사망이 그렇습니다. 이 사망이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 전제로 이 사망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스스로 엎은 것이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었다. 그렇게밖에 해석해 갈 수 없습니다. 네. 자, 윤수아 의원님 개인에 대해서 네네. 궁금한 게 많아서 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디 지역구 어디로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역구 이제 전남 목포입니다. 네. 예. 경쟁자가 누구죠?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현역 의원이시죠. 예. 네. 그리고 대선배님이시고 원로 중에 원로이신데 그분이 다시 출마하실까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네. 저는 8년하고 2012년 두 번 하셨죠? 네. 겨뤄서 물론 저는 이 일을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네. 삼시세판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제 지론이고요. 알겠습니다. 왜 목포냐? 네. 주위에서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삼지대로는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호남이라는 곳이 대단히 진보적 개혁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곳입니다. 풍양계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합정 국민의당 만들어서 했듯이 너무나 정치적 지금 기득권 이 세력들이 수십 년간 호남인들의 그런 정치적 의식을 왜곡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진정으로 호남 정치인의 진수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목포에서 같이 겨루기로 했습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어떤 뭐 가치관, 좌우명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명함에 이렇게 뒤에 파고 다니는 게 삶의 현장을 국회로 잇다 이렇게. 이어가다. 예. 네, 잇다. 가끔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어디 가서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국회 본청의 야경이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은 저 야경 꼭 거기 비행제 집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네. 외계인들이 내려왔다가 외계인들. 예, 자기들끼리 놀다가 어느 날 가버린 우리하고는 상관없나. 즉
국회에 자기들끼리 정치적 게임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국회로 이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정책화하고 또 예산으로 해서 다시 그곳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 이게 정치 아니겠느냐 하는 게 평소에 신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하기 참 힘드시죠? 네. 자, 진보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단독 집권을 언제쯤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2022년 단독 집권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너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바로 다음 대선인데요. 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총선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집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형태로는 어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집권은 총선 여하에 따라서는 연합 내지는 연립 정도도 구성할 수 있고요. 가능하죠. 그것도 네,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총선을 통해서 정의당의 정책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때 야, 참 괜찮다. 그리고 또 정의당이 이제 힘 있는 당이 돼가지고 하는 정치 행위를 봤을 때 너희들 집권할 만하다. 네. 집권 능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권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총선을 통해서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삼아야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 있습니다. 실제 진보 정당이 대단히 어려운데 진보 정당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든다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든다라는 부분, 이 모든 의지는 진보 정당에서 던졌거든요. 그렇죠. 선거 때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걸 받아서 심지어 박근혜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도 복지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제를 먼저 던지고 국민들에게 그 열매와 성과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진보 정당이 그만큼 능력 있는 집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주길 부탁드리고 싶죠. 2020년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2020년에 단독 집권은 아니라도 집권은 가능하다. 이런 그리고 목표. 집권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고요. 네. 저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또 진보정당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겨레가 쭉 걸어온 그 길처럼 어렵지만 진실을 위해서 걸어온 그 길처럼 저희 정의당도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된 진보 정치로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그 비전, 그 능력을 보여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우선으로 한 민생 정치, 그리고 정치 개혁의 선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